그 조건 중에 한 개라도 빠뜨린다 그러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 투자 기업 선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이미지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머니가 온다라는 책을 쓰면서도 그 안에 설명을 드렸지만 바이오 기업을 투자한다는, 즉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큰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그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그 룰을 지킨다 그러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점이고, 그 성장성을 같이 향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먼 바다를 나가는 이유는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건데요. 그럴수록 나가기 전에 아주 제대로 잘 채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점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그 점들에 대해서 한 5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CEO와 관련된 내용이 2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CEO와 핵심 경영진의 경영 능력, 그 다음에 CEO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기술의 혁신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투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보유 현금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CEO와 핵심 경영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기업에 있어서 CEO라는 것은 다른 업체의 CEO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CEO가 기술력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이제 성장하더라도 CEO의 그런 장악력은 어떻게 보면 더 커져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핵심적인 기술을 대부분 CEO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CEO의 핵심적인 능력은 최근에 보면 단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은 임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빅파마 그리고 글로벌 파마한테 이 기술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팔려고 한다 그러면은 기술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산업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들은 이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들, 아니면 본인이 임상을 해본 경험이 있든가 아니면 인력을 확보하든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경영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또 매년 자금을 빌려와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CEO들 뿐만이 아니라 CFO 역할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CEO의 신뢰성입니다. 이 신뢰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약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돈을 주주들한테 받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주를 잡아서 자금을 들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만드는 과정이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대규모의 자금과 대규모의 그런 시간. 그러니 정말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이 긴 기간 동안, 그리고 대단히 큰 자금을 투입하면서 함께 간다는 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 바다에 나가는데 정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간다는 것, 즉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간다는 거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게 되게 애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구체화해 본다 그러면 말이 앞서 나가지 않으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또 지켜나가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뭐 비단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요청되는 자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관리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급 정보, 그 다음에 임상 관련한 정보, 그 다음에 기술 관련한 정보들이 CEO라든가 그 핵심 인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이 많다. 이 점은 거래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비대칭성이 없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느냐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도덕성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덕성이 어긋나는 행동이 나오거나 그런 불상사로 언론에 오르내린다거나 하는 일들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회사는 온전하게 어려운 게임, 즉 10년 이상의 한 가지 물질에 대해서 고도로 집중해야 되는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판단하기 되게 어렵고요. 여러분들도 판단하기 어렵고 아마 회사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누가 그 판단력이 있느냐? 이 판단력이 있는 주체는 바로 글로벌 파마, 빅파마입니다. 그래서 빅파마나 글로벌 파마가 이 물질들을 욕심을 낸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기술력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거래소가 IPO를 위한 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 기술을 수출한 적이 있느냐를 굉장히 중시해서 봅니다. 과거에도 중시해서 봤지만 최근에 보면은 더욱더 그러한 경향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이 기술 수출과 관련한 문제들, 특히 빅파마가 이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 회사가 아주 강하게 그런 논리를 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훌륭한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돈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물질을 전임상 단계에서 굉장히 비싼 돈에 많이 사가요. 그래서 전임상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자금을 회사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엄청난 돈, 조가 넘는 단위의 자금을 그럼 받아서 회사 내부에 쟁여놓고 그들이 원하는 연구개발을 충분히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자금을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적어도 그렇게 빅파마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팔 수는 없다 하더라도 빅파마 관심을 가지고 사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 회사를 투자할 때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 투자 시점을 고르는 것과도 아주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기술에 강한 그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글로벌 파마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했다. 못했는데 하겠다 라든가. 왜 임상 전에 비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어느 그 컨설팅 업체에서 연구조사를 한 거 보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0% 가까운 물질들이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되거나 기술 라이센스 인되거나 아니면 아예 인수합병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기술과 물질들은 전임상 단계에서 많은 부분 기술 수출됐다라는 거죠. 이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술과 물질이냐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번에는 투자 시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물질이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 환자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임상 이상이 끝나야 합니다. 근데 임상 이상 끝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임상 1상이든 2상이든 전임상 단계든 글로벌 빅파마 아니면 글로벌 파마한테 기술 수출해서 인정을 받은, 그리고 한 개 이상의 그런 빅파마한테 인정을 받은 그런 회사라 그러면은 임상 2상 단계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구나 아니면 물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빅파마한테 기술 수출한 회사들은 임상 1상이든 2상이든 이런 단계에서 그 IPO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이고요. 아예 그렇지 않더라도 임상 2상을 통과했고 이제 임상 3상 단계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 현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식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바이오텍은 대부분이 2년치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이제 좁혀지게 되면 2년에서 1년 반이든 이렇게 좁혀지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자금을 받는 작업을 진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업의 현금 흐름을 살펴볼 때는 지금 2년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최근과 같은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아마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내용을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많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두 개는 좀 빼먹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중에서 한 개의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하면 되느냐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서 한 가지도 빼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먼 바다를 나가기 위해서는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한 개라도 빠뜨린다 그러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조건들을 다 갖춘 회사들을 전부 다 그 안에서 회사를 골라야 되고, 그런 회사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무리 많아도 10개 이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런 조건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물질이 신약을 승인을 받을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한 개의 기업에다가 몰빵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확률상 위험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 안에서도 어떤 세부 섹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점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특히 CGT, 유전자 세포 치료제 부문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의 성장성은 40%에서 50%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CGT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연간 30% 정도의 수익률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로는 약물 전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뇌 쪽, 퇴행성 뇌질환, 그 다음에 ADC와 같은 항체 치료제 중에서 하이브리드 항체, 이중 항체, 인게이저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마찬가지 비슷한 컨셉입니다. 단백질 분해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되는지 그 기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들을 잘 지켜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위험을 회피하면서 장기적인 좋은 성장성도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